서울에서 그리는 한반도 스케치북. 오늘은 북한의 정치와 국가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정치 그거 김정은이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도 한 나라인 만큼 나름대로의 국가 체계와 정치 질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강원대 김영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아주대 백인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먼저 전 세계 유일의 분단도 강원도에서 오셨습니다. 물론 북측이 아닌 남측에서 오신 강원대 김영지 교수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한의 당정 국가 체계라는 주제로 오늘 특강을 맡은 강원대학교 김영지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왜 중요하냐? 이 주제는 바로 우리와 다른 북한을 아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의 정치 체제와 그리고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정치 체제입니다. 북한 정치 체제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당, 그리고 정, 국가기관, 그리고 군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당, 정, 군이 존재를 한다고 해도 피라미드 상의 가장 정점에는 수령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떤 보편적 특징이라고 한다면 바로 일당 지배체제를 들 수 있는데요. 북한은 이런 어떤 일당 지배체제에다가 플러스 수령 1인 절대 지배체제를 가지고 감으로써 일반적인 어떤 당 지배체제라기보다는 당을 영도하는 수령이 정점에서 지배하는 국가, 즉 수령 지배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권력 구조와 정부 형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력 구조입니다. 방금 앞서 살펴보셨듯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보편적 특성에 플러스 북한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는데요. 일단 어떤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 특성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가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도 노동당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죠. 근데 이제 북한 권력 구조에서 나타내는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노동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만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로 치면 입법부 기능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가 있고 그리고 행정부 기능을 하고 있는 국무위원회와 내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기능을 하고 있는 사법검찰기관이 있는데요. 권력 부분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일당 독재의 북한 권력 구조에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민주주의 정치의 권력 분립이라든지 혹은 견제, 균형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권력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노동당이라는 내용인데요. 노동당의 위상과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노동당은 수령체제 내에서 수령의 영도를 받아 인민 대중에 대해서 지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헌법상 독점적 당 지위 규정은 노동당이 북한 권력의 산실임을 굉장히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조선 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당이 여타의 기관들보다 우위에 있는 권력 구조임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북한 주민들을 지도하는 가장 어떤 상급 기관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하는 하급 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직과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당은 상위 하달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수령의 영도를 실천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노동당의 영도적 역할로는 당 생활 지도, 당 정책 지도, 그리고 조직 생활 지도, 사상 생활 지도, 여기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노동당은 최고 지도자, 즉 수령을 위해서 봉사를 하며 수령의 어떤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의 성격, 이것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세부 조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당 대회와 당 대표자회,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그리고 당 중앙위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원회, 당 지방조직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능들을 조금 이제 설명드리자면 당 대회에서는 일단 노동당의 어떤 공식적인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당 노선과 어떤 정책 및 전략 전술의 어떤 기본 문제들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 대표자회는 아까 당 대회는 어떤 기본 문제들을 결정을 한다면 당 대표자 회의에서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어떤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에 긴급한 그런 문제들을 토의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 중앙회는 당 대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최고 지도기관의 어떤 역할을 대행을 하며 모든 당 사업을 주관합니다. 자, 그리고 당 중앙위 정치국 그리고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같은 경우에서는요. 여러분, 지금 이제 북한에서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김정은 시대에 정치국 회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건이 바로 이제 정치국 회의인데 여기에서 바로 코로나19 사태의 대처 방안과 방역 관련 문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여기에서는 이제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의 모든 당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어떤 실질적 집행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는 당의 어떤 군사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국방 사업을 당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 지방 조직과 관련해서는 노동당에서도 역시 이제 지방 조직들이 있고 수직과 수평의 어떤 지배 관계가 함께 혼재된 구조화된 그런 어떤 전국적으로 형성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군, 여타 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노동당의 통제, 북한 권력 구조의 모든 것은 당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과 연결시켜놔도 당이 우선된다. 당이 중심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당과 정의 관계, 당정의 관계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이 중심이 되고 정부 기관들은 당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당군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군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당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서 군을 통제합니다. 자, 그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과 여타 단체, 뭐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어떤 여타 단체의 어떤 관계들도 노동당은 여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도 지도와 통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중앙국가기관,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가중앙기관은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그다음 내각, 사법기관 이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국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국가 주권의 어떤 최고 정책 지도기관으로서 국방건설 사업을 비롯해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을 토의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위원장의 어떤 명령, 국무위의 결정 지시, 집행, 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수립합니다. 자, 국무위원장의 어떤 명령, 국무위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는 등의 임무와 권한도 맡고 있죠. 자, 그럼 다음 최고인민회의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입법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고 주권기관이자 입법기구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어떤 국회에 해당하지만은 권한은 이에 훨씬 몸비칩니다. 자, 노동당이 결정한 것을 추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헌법과 법령의 제정 또는 수정 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어떤 기본 원칙을 세우는 등의 권한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각. 내각은 행정집행기관 그리고 전반적 국가관리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방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 그리고 경제 관련 사업을 관철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사법기관은 북한의 이제 검찰 그리고 이제 재판기관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북한 검찰은 법 집행 기능과 더불어 체제 수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재판기관은 전적으로 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중립적인 사법적 판단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당정 체계를 이해하신 모든 내용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나머지 이제 토크 시간을 통해서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당정 체계와 국가 작동 원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당과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김정은 시대에 어떤 인간상을 요구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이어서 백인주 교수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백인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정은 시대 북한에서 제시되고 있는 인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북한의 정치, 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북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알게 되면 북한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북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자유를 억압하는 나라, 나라를 떠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떠날 수 없고 심지어 나라를 떠나려다가 붙잡히면 처벌을 받는 나라,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영양실조의 나라. 북한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문이죠. 학자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면서 야, 이제 북한도 붕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90년대에 북한이 고난의 행군 기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이 붕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또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북한은 붕괴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이 붕괴하지 않자 학자들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 이유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정치적 측면에서 북한 정치체제가 밖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이 때문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장마당의 출현과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자력갱생의 일정 부분 효과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붕괴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정치, 경제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북한에 관한 수많은 의문들을 해소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북한 사람들이 지금의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북한 사람들의 생각은 스스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에서 계획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의 체제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그 시작이 북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화면 속의 그림은 천리마 기수로 알려진 진흥원이라는 사람을 그린 그림입니다. 진흥원이라는 사람은 1956년 강선 제강수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때 북한의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날이었습니다. 이때 진흥원은 철강 용해 시간을 3시간 5분이나 단축했다고 합니다. 또 6만 톤 이상은 생산할 수 없다던 것을 2배인 12만 톤의 강편을 뽑아내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흥원과 같은 노동 영웅을 홍보하면서 사회주의 인간형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천리마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북한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 운동이 넓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인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체계화되었는데요. 결국 인간에 관한 철학적 문제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해방, 즉 정치-경제체제의 변화를 통한 구원의 해법까지 제시하는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정치-경제체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정치-철학적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김정은 시대에도 인간 개조운동을 강조하면서 김정은표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인간 해방 논리의 정치철학 구조에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김정은 시대를 떠받치는 사람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인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체계화되었는데요. 결국 인간에 관한 철학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인간의 해방, 즉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를 통한 구원의 해법까지 제시하는 체계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정치-경제 체계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정치 철학적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김정은 시대에도 인간 개조 운동을 강조하면서 김정은표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책은 인간 해방 논리의 정치 철학 구조에서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노력은 김정은 시대를 떠받치는 사람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인간형 제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화면의 오른쪽 그림은 구소련에서 제시했던 스타하노프라는 사람입니다. 스타하노프는 야간 작업에서 할당량의 14배가 넘는 102톤가량의 석탄을 채굴해서 소련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중국의 레이펑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사회주의에 관한 충성심과 일상에서의 높은 도덕성이 부각되어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레이펑은 중국에서 오늘날까지 기념일로 지정될 정도로 중국에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인간상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인민대중과 당 간부에게 제시되는 인간상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에게는 김정은을 어버이 수령으로 그리면서 어버이를 모시듯 김정은 중심의 사회주의 대가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민들에게는 도덕적 성품의 인간상을 강조하면서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다르게 반면 당 간부에게는 기본적으로 인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정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정은과 당에 충성할 경우 인센티브로 보상받는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화면 속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의 리춘희 아나운서인데요. 리춘희 아나운서가 김정은에게 평양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를 하사받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북한에서 방송되었는데 이처럼 충성심을 보이는 일꾼들에게는 인센티브로 보답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인민대중과 당 간부에게 맞춤형 인간형 제시를 통해서 김정은과 당의 충성심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인간 개조의 방향은 인민에게는 도덕적 성품을 함양하고 당 간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북한의 이러한 노력은 일정 부분 효과를 얻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경제 상황과 제한된 자유의 상황에서도 북한 체제가 인민들의 반발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면서 지도자와 당에 충성하는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도 이러한 모습은 여전히 발전되고 있는데요. 인민대중과 당 간부에게 다른 형태의 인간형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인간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인간들이 출현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북한에서 나고 자라면 그럭저럭 또 살아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혹시 북한 선거에서 무효표나 기권표 이런 것도 나오나요? 선거장에서 그 유권자가 자율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 밀고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이제 농담 삼아서 탈북한 지인분께 한번 던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질문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럼 무효와 기권은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2019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에서 보게 되면은 평양 시내에 선거 벽보가 이제 걸려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거 전에 선거 벽보가 걸리잖아요.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구호가 있는데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한 표로 이제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듭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그런 선거 벽보가 걸리는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 모두가 찬성하자 이런 식으로 걸립니다. 선거 벽보가. 반대가 없는 거예요? 예, 모두가 선거 벽보 자체가 모두가 찬성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평양 시내에
걸리는 거나 그리고 선거 이렇게 투표할 때 보게 되면은 비밀 투표라는 게 일체 보장이 안 되거든요. 북한헌법 제6조에 보게 되면은 비밀 투표를 보장한다 이렇게 명시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투표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찬성표를 던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표를 내고 반대표를 던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표시를 하고 낸다고 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게. 그러니까는 모두가 보는 상황 속에서 나 반대합니다 하면서 표를 던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2019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우리나라 치면 국회에 해당하는 인민회의 대의원을 뽑을 때 보게 되면은 선거 투표 참여율이 99.99% 그리고 찬성률이 10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명시적으로는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비밀 투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반대한다? 그럼 자기의 목을 내놓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뭐 무조건 찬성을 한다는 의미로 투표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북한식 당정 체계에서 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 남북회담에서도 우리도 집권당 대표가 나가고 그쪽에서도 조선노동당 대표가 나오라고 해야지 이 회담이 성사가 되는 게 아닌지. 근데 그 한국말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이렇게 봤을 때 당이라고 똑같이 우리도 뭐 당, 그리고 그쪽도 당 이렇게 해서 똑같은 당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 체계가 이제 북한, 우리는 서로 다른 이제 그 체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당의 성격과 위상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존재하는 노동당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이제 남한과 같은 경우는 당이 여러 개가 있고 네. 이게 그 어떤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상과 격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질문 주신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우리 김영지 박사님께서 강의 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사는 이제 이 한국과 북한의 이제 정치 체제는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탈북자들이 이제 남한에 오셔서 놀라시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당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하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한테 욕을 할 수 있냐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차차 이제 그 한국 사회에 적응하시면서 같이 욕을 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야 이거 북한과 너무 다르다, 이게 자유가 좋구나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국가 체제라 그래서 국가 위에 당이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전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 조선 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이제 그 인민들은 당의 영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위에 당의 이제 지도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어떤 뭐 민주당, 뭐 이제 국민의힘이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뭘 만들어야 된다? 그건 아예 정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북한 같은 경우는 겸직을 많이 합니다. 우리로 치면 정부 구성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각 구성원들과 그리고 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최선희 외무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에서 후보위원을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덕훈 내각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상무위원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에 있는 중요한 핵심 간부들이 내각도 장악하고 있고 국가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아니잖아요. 1인 독재, 유일 영도 체계면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의원 출마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그 대의원이라는 어떤 직책을 맡지 않아도 이 유일 영도 체계를 존속시킬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엑시스 스트래러지, 우회 전략. 그러니까 뭔가 어떤 비상 상황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약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김영지 박사님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는 좀 이례적이었어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에 있었던 대의원 선거에서 나오지 않은 것. 그전에는 이제 당연직으로 이제 대의원으로 나왔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이 고민을 했죠. 아니, 갑자기 무슨 행태냐? 북한에 무슨 변화냐? 이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냐? 뭐, 다양한 뭐 이제 견해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의원 안 해도 북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는 거죠. 북한의 어떤 그 지배력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대의원을 안 한다고 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이 손상을 입는다? 그런 거는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뭐 이제 말씀 잘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책임 회피로의 어떤 그 변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2019년도였죠.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서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결렬이 되면서 그 지도자에게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된 거죠. 그 사건 이후에 북한에서는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책임 분산 형태가 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정상국가로 가는 북한의 일련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1인 지배 체제 독재국가다라고 이제 외부 알려져 있는데, 일반적인 국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은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분리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북한도 자꾸 이제 정상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김정은 시대에 보였는데, 그런 것이 일환이 아닌가. 입법권에서 약간 분리되어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을 갖는 차원에서도 그런 전략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또 중국은 의법치국을 강조를 하고 북한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나름대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을 잘 따르는 인간형을 만드는 게 이게 비단 김정은 시대만의 과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북한의 인간개조, 인간형 제시는 북한만의 특징이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은 나타났던 특징들이거든요. 소련 같은 경우는 구소련의 스타노프 같은 경우 인간형 제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레이펑이라는 인간형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롤모델인 거죠. 네. 따라하자. 이 사람 훌륭하니까 따라하자. 이 사람처럼 되자 하면서 전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롤모델로 이제 끌고 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이제 시대뿐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요. 김일성 시대 같은 경우는 천리마 운동을 하면서 천리마 기수, 우리가 이제 속도전이죠. 네. 빠르게 그 북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면서 생산성 향상 운동을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발전해 온 것이 김정은 시대에 오게 되면서 인간형 제시가 제가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민과 당 간부에게 약간 차이가 있는 전략들을 좀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는 인간형이 보다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영웅, 체육 영웅 하면서 각 분야별로 좀 쪼개면서 각 분야에 맞는 전문가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의 어떤 위상과 어떤 그런 모습들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웅 칭호를 부여하면서 이런 인물들을 따라하자라는 것들을 좀 하는 그런 다양화된 어떤 경향도 좀 보이고 있고요.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인간형 제시라는 것은 김정은 시대에 갑자기 뚝딱 하고 등장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점차 발전되어 온 개념이고, 북한이 이렇게 인간형을 제시하는 것은 북한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보통 학자들은 정치 구조가 어떻다, 정치 체제가 어떻다, 경제 구조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구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내면을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이해하면은 세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은 학술적으로 잘 쓰진 않는데요. 인간형, 인간 개조라는 거를 북한이 원하는 인간을 만들어서 북한 체제를 지속적으로 영속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하니까 또 되게 좀 그렇네요. 네. 계속 심화 발전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중국의 법제 체계가 발전되고 있고, 북한도 이제 그 사회주의 법무 생활이나 그런 법 질서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 좀 부연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법이 생각보다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북한이 뭐 법이 있는 나라야?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법 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있고 뭐 당이 있고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북한 법 위에 당이 있고 어떤 그 권력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데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오면서 특이한 점이 계속해서 법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이러저런 형사법, 민사법 관련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상국가로 가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대외적으로 관계하는데, 야, 너희는 법도 없는 국가인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를 상대하냐? 라는 어떤 그런 외부에 대항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외부와의 소통을 위한 법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렸던 건 정상국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과 교류 협력이 왜 중요하냐,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북한을 계속 고립된 채로 둔다.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러면 북한은 그냥 고립무원 속에 사는 거죠. 근데 북한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만나주고 교류 협력해주고 하다 보면은 북한도 외부 세계와 그 연결되기 위해서 나름의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법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 북한 인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보장이 되는 측면들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얘기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북한이 하나하나 법을 이제 만들다 보면은 그 법 자체가 효용성이 당장엔 떨어질 수 있지만 나중에 그 법이 사문화된 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오게 되면은 그 법을 통해서 북한이 점점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남한 전문가들 중에서는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형식적이다, 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것들도 어떤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인간 개조론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뭐 북한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뭐 장마당 세대 청년들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뭐 그런 어떤 인간 개조론 혹은 뭐 반사회주의 척결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이제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이제 맛을 알아버린 이제 그런 청년 세대들은 굉장히 이거 고리타분한 논리 아니냐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2천만 명 정도가 북한 당정 국가 체계에서 살고 있고, 만약에 먼 훗날에 통일이 된다면 혹시 누군가 조선노동당 이런 당을 하나 만들어서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있죠. 있습니까? 네. 우리 김민주 박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유럽에서도 뭐 노동자가 들어간 어떤 당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당을 창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은 저는 약간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표심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당의 어떤 이름, 그런 건 이제 브랜드 이미지,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그것이 이제 표심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노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북한 혹은 북한과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의 어떤 등을 돌리게 하는 어떤 선택은 저는 전략적으로는 취하고 싶지 않네요. 네. 불호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네.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 이후에 공산당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접 공산당 이름 달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 공산당을 계승한다 그래가지고 뭐 정당이 나오기도 하고 했는데요. 굉장히 그 지지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도 통일을 하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떤 정당이든지 그죠? 그때는 이제 주적이라는 개념도 사라질 거기 때문에 네. 북한이랑 통일을 하게 되면 어떠한 정치 형태든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면 만들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통일 과정 속에서 그런 공산당이 출연할 거는 이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통일 과정에서 통합이 어렵다면, 통합이 실패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과거 북한에 살았던 분들이 북한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그 공산당을 지지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상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공적인 통일, 성공적인 통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공산당에게 뭐 이제 그 창당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통일 이후에 공산당 말고도 통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품을 수 없다면 북한 주민들은 이제 통일 이후에 굉장히 어떤 상실감 내지 회의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통일, 또 남한 주민들과 함께 화합할 수 있는 통일, 통합,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공적 통일만이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공산당의 출현을 극도로 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 혹은 북한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이제 북한을 이해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일단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저는 아는 만큼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스티브 잡스가 애플폰, 아이폰 이걸 이렇게 막 이렇게 프레젠테이션하는 장면, 사실 그 스마트폰은 기존에 없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다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 탐사, 우주 개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말 허무맹랑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통일과 관련해서 생각을 봤을 때 70년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말 국가의 어떤 대대적인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성과 있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려면은 일단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북한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을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행본이라든지 혹은 우리 요즘 친구들이 잘 찾아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 이런 것들부터 이제 찾아보는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역사회에 같이 이제 공존하고 있는 탈북민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그 탈북민들이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 가가지고 음식의 맛을 본다든지 이런 어떤 일상에서의 노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북한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지금 당장 북한 이해해서 뭐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북한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상황은 통일의 과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변화 속에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변화 속에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미리 앞서서 그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한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지금 경제 위기가 지금 왔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막 주식시장에 막 돈 가지고 막 몰려가고 막 가상화폐 투자하고 막 그러면서 막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니까 막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그때도 이제 이렇게 많이 풀린 돈이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신호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순간에 지금의 이 시기, 이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대비했다라면 지금 그것을 대비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산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위기의 대응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북한의 변화라는 거는 저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북한이 고립무원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저거 제가 봤을 때 10년, 많게 20년까지 버팁니다. 근데 50년은 못 버텨요. 제가 봤을 때 50년은 못 버텨요. 남한은 끝없이 발전하고 이제 그 세계와 소통하면서 강대국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와 경쟁하는 북한이 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당연히 흡수통일로 끝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는 반드시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시점에서 북한에 관심을 갖고 이해심을 갖고 준비했던 분들한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북한의 공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하고 강의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북한은 너희 전공부와 연관해서 생각해라. 너희들 건축학과 공부하는 친구들은 건축할 때 이제 북한에 건축하면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될지, 토목공학과 하는 친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국어 교육하는 친구들은 그때 가면 이제 한국어도 이제 표준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니즈가 많이 발생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전공과 연관해서 북한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분명히 북한이 변화되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학습을 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대표자를 가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북한에도 곧이곧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위에서 정해진 세습 지도자를 계속 따라야 하는 나라. 북한 주민들이 하루빨리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 서울에서 그리는 한반도 스케치북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